쏠쏠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상당히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3594님, 김영란법은 당연시되어야 할 청렴이 지켜지지 않아서 법으로 만든 것 아닌가요? 다 자기 변명으로만 들리네요. 3203님, 사회 전반이 썩지 않은 곳이 없는데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의 후원회라든지 출판기념회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기업과 시민단체도 사실 일정 부분 포함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위헌 논란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범위에 관한 논란은 확실하게 오히려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열정을 되찾고 싶은 직장인을 위한 책 티모스 실종 사건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중앙대학교가 앞으로 학과별 입학제를 폐지하고 단과대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획기적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당장 16학번 신입생부터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 2학년 2학기 때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건데, 하지만 상당수 교수들이 학교 측에 일방적인 발표를 하면서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회, 전 현직 회장들로 구성된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시죠. 김누리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비대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앙대학교 측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두 가지 모두이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통폐합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문제의 핵심은 학과제 폐지에 있지요. 예. 그러니까 학과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한국 대학으로 봐서는 초유의 일이지요. 지금 신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니까. 저도 비인기 학과입니다. 예. 대학에서 학과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러니까 학과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한국 대학사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지요. 예. 바로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교수와 학생에 대해서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걸 발표하는데 그 바로 전날 학장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예. 학장들조차도 그 전날까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대략 한 5, 6명 정도의 보직 교수가 밀실에서 모의해서 추진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대학사회에 대해서 하나의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도저히 대학에서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서도 학과를 앞으로 다음 내년부터 이렇게 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보도가 됐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게 보도가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짜서 기자 간담회를 이미 다 계획해 놓고 협정안처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기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을 향해서 어제 공식적인 정정 보도 요청을 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경우 저도 처음 봐가지고 진짜 모르겠는 게 학과제 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학년 2학기 때 학과를 선택하게 돼 있으면 이거 완전 폐지는 아니지 않나요? 학과는 다 폐지하고요. 예.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학과가 아니라 전공을 선택하게 그렇죠. 해놨다. 학과는 전면 폐지하고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해놓고 이른바 소위 자유전공 선택제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 측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학교 측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한 현상이 뒤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학의 기업화 현상입니다. 기업이 지금 대학 사회를 거의 장악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중앙대나 성균관대학교처럼 기업이 직접 들어와서 지배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예. 더 심각한 것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대학하면 취업률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학을 오로지 취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취업학원이라는 인상이 지금 사람들한테 전반적인 대학에 대한 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기업 논리가 대학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그 중앙대학에서의 이러한 사태는 기업이 대학을 장악했을 때 대학을 어디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 최근에 그 배경으로 보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서 아주 우려스러운 발언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취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한국 교육정책의 수장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기업이 장악한 대학, 또 대학 문화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조차도 대학을 지금 취업 학원처럼 만들어 가려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의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3월 20일 날부터 왜 대학 평가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3월 20, 예. 그 대학 평가 이 기준 되는 거 이렇게 보면 거기 취업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취업에 대해서 대학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을 교육부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어느 명문 대학이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합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지금 한국 대학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 위기의 근원은 학문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로 일본 대학의 30-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학문 수준을 가진 대학을 다시 더욱더 취업학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한국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국제적으로 학문과 연구 기관으로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국가 발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그 위기 말씀하셨는데 그 위기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도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 이때 되면은 지금 수능 보는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예. 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대학의 아주 급격한 팽창, 예. 이것이 대학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영삼 정부 때 이렇게 엄청나게 대학 수가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예. 그것은 그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대학의 학생수 조절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교육부에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대학교 측 입장은 물론 저희가 학교 측의 입장은 추후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단과대 차원에서 융합 전공을 신설하거나 여러 전공을 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융합 전공 문제라는 것이 이게 지금 다른 대학도 음으로 양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닙니까? 예. 학문을 융합하고 예. 또 유망한 전공들을 신설하고 그것은 뭐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요. 그 안에 상당한 좀 기만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예. 뭐냐 하면 지금 그 중앙대학교에서 이번에 소위 계획안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이것은 외국의 연구중심 대학원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전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전공 전문성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융합이 가능한 것이죠. 아하. 아무런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융합이 가능합니까? 예. 근데 이것은 지금 주로 외국의 연구 중심 대학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융합 전공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망 전공이라고 하는 것, 유망 전공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얼마 전에 모 대학에서 휴대폰 학과라는 걸 만든 경우가 있어요. 저도 휴대폰 학과 들어보셨죠? 예, 압니다.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예,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망 전공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예. 휴대폰이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점점 아이폰이니 뭐니 해서 지금 발전해서 새로 이제 휴대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시효가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그 학생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단기적인 실효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을 때 그 이후에 생기는 엄청난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것은 이건 기업의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가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의 전 인생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학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런 류의 학과들 마치 기업에서 원하는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과들이 특히 그 학생들이 너무나 염려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유럽 학부를 만들었다. 예? 예. 근데 이 유럽 학부라는 게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 유럽 언어를 전공한 학생, 문화를 전공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서 그거를 그 중에서 하나를 그런 거를 전공할 수는 있지만 학부에서부터 유럽 학부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하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고 뭐 아는 게 없어진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정확한 그죠? 말씀입니다. 예,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말이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 정책에 반발했던 교수를 학교 측에서 직위를 해제해서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요 문제와는 조금 분리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전에 교수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직위 해제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그제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 대처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예, 중앙대학교가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금 학교가 다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교수들도 굉장히 주목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이시죠.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측의 입장, 중앙대학교의 측의 입장은 저희가 반드시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131님.
그런데 현실은 비인기 학과 나오면 취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512님, 저는 2대 다니는 학생인데 얼마 전에 신산업융합대학 신설을 한다고 해서 데모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구조개혁안을 마련한 거죠.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대학 사회도 진짜 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수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교수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이 방향이 긍정적인 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골을 넣은 설기현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36살입니다. 예. 사실 은퇴를 할 만한 나이인 거는 사실인데요. 예. 원래 계약이 올해까지 돼 있어서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올해까지 뛸 거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어제 깜짝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선생활을 접었는데요. 설기현 선수 그럼 우리 팬들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장면은 2002년도 월드컵이었죠. 예. 그래 이탈리아하고 16강전에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고 우리가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8강에 올라가는데 기원 바로 동점골을 넣었던 게 바로 설기현 선수입니다. 예. 국가대표로 모두 82경기에 뛰어서 19골을 기록을 했고요. 프로에서는 설기현이 강릉상고와 광운대를 나오고 나서 국내 프로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벨기에 리그로 왔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멤버 중에서 유럽에 쓰고 있는 선수가 딱 2명 있었거든요. 예. 한 명이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뛰던 안정환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이 설기현 선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이제 프로 생활을 하고 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을 하고 그러다 돌아오면은 중동팀 거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포항하고 울산, 인천에서 활약하고 나서 지금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지도자로서 제2의 축구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성균관대 감독으로 올해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선수로서도 참 훌륭한 선수였으니까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 축구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전북 현대 성남 FC가 승리를 거뒀죠? 네. 전북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32강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가시아 레이서라고 정말 경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0대0으로 비겼거든요. 네, 이번에 전북이 어제 중국 산동 팀하고 경기를 가졌습니다. 예.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중국 원정에 가서 중국 팀을 상대로 3골 차이 완승을 거두면서요. 1승 1무를 기록을 했고요. 이동욱 선수는 부상으로 빠졌지만 에두라든지 새로운 이제 브라질 외국인 선수인데요. 에두라든지 한교원 선수 이런 선수들의 골로 전북이 승리를 했고요. 성남FC는 지난해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을 했는데 1차전에서는 태국의 브리람 유나이티드라는 팀에게 원정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K리그 팀이 태국 팀한테 패한 게 조금 팬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경기력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어제는 홈에서 일본 제1리그 챔피언인 간바 오사카하고 맞붙었거든요. 예. 2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좀 도깨비 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태국에서 태국 원정에서 졸전 끝에 패한 거를 어제 일본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서력을 씻어냈죠. 예.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신인이죠. 강정호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때렸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안타 타율도 중요하지만 홈런 한 방을, 홈런들을 장타를 좀 많이 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새벽에 피츠버그하고 토론토하고 시범 경기를 가졌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6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예. 5대0으로 앞선 3회 2사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시원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투수가 지난해 7승 6패, 평균 자책점 4.36 정도 기록하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 중에 중간급 정도 되는 투수였거든요. 예. 이런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쳤고 또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도 인상적인 홈런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강정호 선수가 어제 유격수당볼로 한번 아웃됐지만 홈런 하나 그리고 볼넷 하나 이렇게 골라내면서 성공적인 시범
시범 경기를 치렀고요. 내일 시범 경기가 또 있는데 내일 시범 경기라면 강정호 선수는 후보로 있다가 대타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죠. 저 역시 그런데요. 그런데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건,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27일이었었죠.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이 사건 이틀 전에도 세종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땅콩 회항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폭행 사건, 주차 시비, 야구 방망이 난동, 그리고 결별한 연인에 대해서 차량 돌진을 해서 정말 아주 모든 국민들을 경악해 했던 이런 사건들이요. 이게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상대를 때리거나 가해를 해서 화를 푸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걸까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참극 막을 수 없을까요? 자, 원인 살펴보고 한번 대책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종민입니다. 예. 누구든 다 분노합니다. 교수님도 분노하실 때 있죠? 아, 그럼요. 예, 저도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자주 나타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분노의 강도가 너무 세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건가요? 둘 다 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뭐 분노라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감정이죠. 네. 자기가 부당하게 뭐 무시를 당한다든지, 네. 또 피해를 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 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저절로 당연히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분노가 그런 그 용도에 맞게 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아도 될 때 이제 너무 자주 분노를 한다든지, 네. 또는 그 정도보다 지나치게 강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폭력적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심해서 어떤 자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면 이제 장애라는 어떤 그런 이름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으로 이것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정확한 어떤 그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화병이라는 병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으로 된 아주 유일한 정신의학적 병명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분노를 너무 많이 폭발하는 것도 문제고, 또 분노를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너무 꾹 참아서 병이 되는 것도 이제 문제고, 양쪽 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으냐? 예를 들면 서양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우울하다는 게 제일 흔한 반응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이제 화와 관계된 게 제일 많거든요. 분노. 그래서 이거는 뭔가 굉장히 우리가 억압적인 어떤 겉으로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억압적인 어떤 문화, 또 집단주의, 또 권위주의 이런 어떤 것 속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감정을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관계가 되지 않느냐라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때문에 야기되는 불통의 사회의 전형적 증상이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 교수님은 분노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요새 분노 조절 장애로 진료받는 환자 숫자가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좀 늘었다고 느끼십니까? 환자가 늘기는 늘었고요. 네. 늘은 원인이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자기애적 분노라고 하는데, 자기애적 분노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네. 옛날 같으면 이제
참고 말도 못하고 이제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게 실현되지 않을 때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 땡깡 부리고 하듯이 예. 이렇게 욱하고서 이제 표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장년층, 노년층에서도 또 상당히 많이 늘고 그래서 환자 자체는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것이 예. 실제 분노 조절 장애가 늘었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게 우리가 SNS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너무 이 욱하는 사건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알려져서 더 많은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얼마나 엽기적으로 분노 폭발이 돼서 사고가 났는지를 꼭 그렇게 알면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 이제 옛날에 보도 채널이 딱 통제가 어떤 그 한쪽에 집중돼 있을 때는 뭐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마는데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엽기적이면 엽기적일수록 그 사건이 자세하게 SNS를 통해서 막 돌잖아요. 사실은 정신건강상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요. 예. 예, 왜냐면 분노라는 감정도 전염이 되고 우리가 어떤 남이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 받는 거를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막 그런 것 같고 자다가도 갑자기 나도 힘든 생각이 떠오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전염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너무 분노 폭발을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요, 스스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 우리가 정당한 분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하게 분노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부당하게 무시당하거나 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그 사회, 집단이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라면 이것은 정당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사소하고 소심한 분노만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게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그 욱했을 때 어떻게 다스리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일단 그 개인적으로는 욱하는 거는 분노 자체가 원래 욱하는 건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욱하게 오질 않아요. 되게 서서히 은근히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뿌듯하고 좋죠. 그런데 분노는 원래 특징 자체가 순간적으로 욱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방 피크에 도달하거든요. 꼭지점에 도달했다가 한 15초, 15분 정도 지나면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서 한 15분, 20분이면 없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분노가 욱할 때 우리 뇌세포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아주 팍 갑자기 올라가고 또 분노에 관계되는 아드레날린 같은 게 올라가면서 뇌세포가 손상을 받습니다. 예. 주로 이제 감정 조절하는 부분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곳 이런 곳이 이제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나면 내가 근데 왜 화를 냈지? 어떤 그 자세한 사건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화났을 때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본인은 분노 조절 장애가 되면 이거는 이제 그 기억 장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뇌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자꾸 이렇게 생각보다 자주 욱하고 그걸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뭔가 전문가에게 한번 진료를 받고 상의를 해봐야겠다라고 예. 하셔야 됩니다. 자칫 그렇게 안 했다가 이제 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 속에서 한국을 봅니다. 국제시장. 예, 국제적인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보려는 그런 장을 마련한 국제시장인데요. 요새 국제뉴스 중에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넴초프 전 부총리가 모스크바 도시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제시장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제문제 전문지시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사건 경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밤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현재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사실관계가 뭐 조금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은 저녁 11시 30분 정도였는데요. 모스크바 시내 볼쇼이 모스크 보레스키 다리 위를 걷던 그 러시아 야권의 대표적인 인사 넴초프에게 범인들 중에 한 명이 뒤에서 다가와서 권총 6발을 쐈고요. 그중에서 4발이 넴초프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넴초프는 사망을 했고 이 범인은 뒤따라오던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당시 넴초프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내연 관계에 있는 모델 출신의 젊은 여성 두리스카야와 그 동행길이었는데 범인들은 이 여성에게는 전혀 해를 가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 단순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넴초프를 노리고 그 동선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측이 되는 대목이죠. 예. 현재로서는 이 여인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그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는 소식까지 들렸는데 총격이 등 뒤에서 가해졌기 때문에 범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두리스카야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이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은 대부분 야권 인사들의 암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범행을 보면은요. 뭐 우리나라도 CCTV 많습니다만 모스크바도 CCTV가 많을 거고 골목도 아니고 대로변이고 저도 그 장소를 봤거든요. 대로변이고 더군다나 대표적인 야당 인사가 걸어가다가 총을 맞았는데 이게 그 이후에 범인에 대한 흔적이 거의 밝혀지는 게 없는지. 이게 사실 CCTV 여러 군데를 분석해보면 어디로 도망가고 이런 게 좀 밝혀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의심만, 그 추측만 지금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 사건 발생 현장이 크렘린 궁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죠. 모스크바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수많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경비가 삼엄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피살 장면은커녕 뭐 범인들의 동선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는 나온 게 있긴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러시아제의 라다 소형 승용차라든가. 라다. 그리고 오래전에 등록 말소됐던 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범인이 키 170에서 175 정도의 남성이라는 정도. 그 정도만 알려졌지 뭐 그밖에 결정적인 정보가 전혀 없고요. 정부 측에서는 이 넴초프가 피살된 지역의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든가 각도가 맞지 않았다든가 뭐 그래서 피살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또 하나 그 마치 그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피살당한 지역 바로 근처에 그 CCTV에는 현장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각도에 있는 그 카메라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그 사건 순간에 이 제설 차량 한 대가 카메라를 싹 가리면서 범인이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 이 제설 차량 운전자는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고 이 넴초프와 함께 있었던 그 두리스카야 그 여인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서야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진지 파악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게 제설 차량이 딱 가리고 있을 때 딱.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범인 검거할 때 CCTV 여기서 딱 보면 저 차가 어디로 갔나 그러고 그 인근 CCTV 보고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 이거는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렇죠. 계획된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nem초프가 누군지부터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nem초프. 러시아 정치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55살을 맡고 있는 야권 정치가입니다. 예. 과거 보리스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휴가를 떠난 사이에 반개혁 보수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전복을 지키려고 했을 때 옐친 대통령이 홀로 단신으로 이 세력들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권총을 차고 옐친 대통령의 바로 옆을 최근 거리를 지키던 이가 바로 nem초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옐친의 신임으로 니즈니 노브고로드 주 주지사, 그 다음에 정부의 부총리까지 역임하는 등 아주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30대 나이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옐친의 또 다른 측근이죠. 푸틴과 피할 수 없는 대립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정치공학적인 차원 이전에 nem초프의 성향이 푸틴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푸틴이 과거 소련 체제 하에서 KGB 요원으로 소위 흔히 말하는 대로 음지에서 일하던 당시에 nem초프는 30대 젊은 나이로 소련의 반체제 청년 인사로 이미 러시아 국민들의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예. 자유주의적인 성향, 시장 중심주의자로 주지사를 할 당시에도 과거 집단 농장을 민영화한다든가 외국 자본 그리고 기업을 대규모 유치하는 등 아주 과감하게 과거 소련의 경제 체제와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지자체장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당시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죠. 그렇군요. 옐친의 측근. 근데 또 다른 측근이 바로 푸틴. 네. 지금 현 러시아 대통령이다. 근데 이거는 두 사람 다 측근이었었다면 결국은 nem초프가 푸틴한테 밀려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예.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총리까지 그리고 당시에는 90년대 중후반 때에는 2000년에 있을 대권 주자 1위가 이 nem초프였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푸틴에게 밀려났을까? 사실 이 본인이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보리스 옐친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즈음 되면서 이제 부총리 자리에 있던 nem초프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후계자로. 예. 근데 왠지 모르게 자신은 대통령에 관심이 없다. 모스크바의 정쟁에서 벗어나서 주지사로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총리 자리도 옐친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받아들였지 별로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정당 정치, 특히 다당 정치가 내리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었죠. 예. 만 40세가 된 1999년에 우파 연합이라는 당을 만들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대선에서 푸틴을 지지를 하게 되죠, 그때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가까이 하긴 너무 멀었습니다. 예.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방주의를 거의 신앙처럼 맞들던 nem초프는 정당 정치 상당 공을 들인 반면에요. 정보기관 출신인 푸틴 대통령은 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다 게다가 이제 권위적인 그런 통치 스타일을 보이면서 그때부터 이 nem초프가 푸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 반정부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권력의 감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권력의 주목을 받으니까 원래 그럼 더 안전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그런 말도 하기도 했었죠. 예. 자신은 이제 워낙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그런 말을 분명히 본인도 하기도 했었는데 nem초프 전 총리는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 푸틴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거든요. 예. 푸틴 대통령과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 측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때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은 아니고 유센코 전 대통령인데 자문역도 맡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동부 지역에서 과연 러시아 지원을 받고 있는가, 러시아군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 지금 러시아는 계속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보고서를 nem초프가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표하는 거죠. 네, 발표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런 증언을 했고요. 러시아의 야권 인사들도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서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암살을 당한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두려워서 냄초프를 살해했을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죠. 뭐. 그렇죠. 네? 네. 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추측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야권은 크렘린의 정치 보복 가능성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크렘린이 뭐 직접 넴소프를 죽여라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문제에서 현 정권이 그 넴소프를 반역자 취급을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시킨 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민족주의 진영에서 저지른 일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한 그 민족주의 단체인 루스키에라고 하는데 그 데무스킨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하고 민족주의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유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사상적으로는 대립하지만 길거리에서 싸운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누구겠는가 아니면 또 과연 그러겠는가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이 넴초프가 유태인이라는 점입니다. 아, 유태인. 네. 예. 러시아에서 유태인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과거 소련 당시 그 체제를 무너뜨린 게 유태인이었다. 이런 음모론이 지금 러시아에 상당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들 유태인들은 러시아적인 정체성보다 서방 세계적인 DNA가 있다. 이렇게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굳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넴초프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방 세계와 친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들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넴초프는 전형적인 유태인의 모습이고 러시아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믿게 만든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그 러시아의 민족주의적인 자존심이 과거 러시아 재정의 영광 그리고 한때 미국과 맞짱을 뜨던 소비에트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좀 80%의 지지율로 푸틴을 21세기의 차르로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계획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모두 반역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넴초프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아니고 좀 극우 성향의 예, 네. 그 네오나치 비슷한이 러시아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의 어떤 청년들이나 이런 쪽에 미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네요. 유태인에다가 자유주의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또 다른 넴초프가 나올 가능성이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니까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넴초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예. 푸틴을 비판하다가 뭐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많았죠. 2003년도 푸틴의 체첸 공격을 비판하던 자유러시아당의 유셴코프가 자택 부근에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푸틴의 비판적이던 많은 정치인 언론인들이 의문의 죽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거대 석유회사 유코스의 회장이었었죠. 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또 이 사람이 야당의 정치 자금을 대면서 푸틴의 미움을 사다가 탈세 및 그 횡령 등의 혐의로 10년 옥고를 치르게 됐었죠. 재산도 뺏기고요. 예. 그런 순환을 당했고 또 한 명인데 변호사 출신의 그 나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젊은 나이인데 강력한 반대 세력이거든요.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도 비록 졌지만 돌풍을 일으킨 바 있었고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동생과 함께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좀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한테 찍혔다 하면 여지없이 이 순환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80%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거의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대통령과 총리를 왔다 갔다 오가면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이런 현실에서 결국 해답은 뭐 국민이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474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적을 암살하거나 탄압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나요? 있었죠. 옛날에 있었죠. 근데. 그렇죠. 8486님 러시아도 차량에 블랙박스가 정착되어 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아주 옛날에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이 지금 21세기 이 2015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 전문지시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예, 오늘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겠습니다만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라고 합니다. 정말 상당히 추운데요. 아직까지 이 바깥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오늘 옷 다시 겨울처럼 두툼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추워지는 겨울처럼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너무나 급변하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우리한테 좀 합리적이고 유익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 7시 15분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